대략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자료 보지 말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인구는 5,200만 명쯤 되고. 5,200만요? 언제 200만이 늘었대? 전 능청스러워서. 그러면은 4천. 그럼 4천만으로 하죠. 4천만 땡겨주세요. 예. 4,399만 명. 총 유권자가. 엄청 많네요. 그렇죠. 이거 재밌더라고요. 지난 총선 때 20대보다 189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따 숫자가 국내 선거인이 4,382만 명이고 해외에서 투표하는 제외 선거인이 17만 명이에요. 근데 해외 선거인들 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못했죠. 예, 네. 코로나 때문에. 8만 명. 근데 그게 이제 각 지역에 약 100표씩 된다 그러더라고요. 각 지역구에 한 100표 정도 된다 그러는데 투표 못하신 분들이 꽤 있어서 근데 되게 한 70대 30 정도로 민주 세력인 경우가 많다고. 네. 그러니까 멀리까지 가서 투표하시는 분들 대개는 우리 쪽 사람들인데 적극적인 그분들이 분들이죠. 투표를 못하는 경우가 네. 꽤 있는 거고. 이번에 그 우편 투표를 해야 된다. 우편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그 막상 그게 이제 개표 부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지금도 고소 투표할 때 박근혜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고소 투표. 그러니까 집에 나오지를 못하는 이제 이동이 거의 안 되는 분들은 고소 투표를 신청하면 할 수 있는데 그때 이명박근혜 때 그런 사고 되게 많이 났었어요. 사실상 걔네들 당 찍게끔 만드는 그 짓을 해요. 고소 투표가 표는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 미국에서 카트리나 태풍 때 이 인터넷으로 이제 이메일 투표, 전자 투표, 휴대폰 투표 이거 다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번 가능성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 철학에서 이제 비밀 투표가 과연 어디까지 지켜주는 게 비밀 투표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정치적 합의만 되면 이제 전자 투표도 충분히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직되게 이게 결국 적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걸 다 너무 과도하게 비밀 투표에 붙이는데, 근데 희한하게 개표는 또 전자 개표로 그러니까 하죠. 이번에 이제 희한한 애들이에요. 비례 투표는 수개표를 수십 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거예요. 전자 개표 투표지 분류기는 기다리면 쪼는 맛이 있겠네. 김대중 대통령 때 도입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예. IT 강국이라는 걸 예,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게 이 해킹의 위험성과 또 뭐 컴퓨터 버그의 위험성과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논란이 돼 있었죠. 개표 부정에 대해서는. 네네. 근데 이번에 비례 투표 용지는 무조건 수개표입니다. 한 60cm 된다 그랬던가, 예, 예. 50cm 된다 그랬던가. 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아마도 모르긴 해도 굉장히 늦게 나올 거예요. 새벽 막 한 거의 아침 때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출구조사의 결과물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이 전자개표의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전에 이미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으니 이제는 그만 좀 해라. 이게 뭐 어떤 판결의 효력으로 기판력 문제도 아닌데 재판부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전자개표의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은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적도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재외 국민이 17만 명 정도 중에서 제가 봤을 땐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도 8만 명 정도를 아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공간에서 선거 사무 못 본다 이래버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때 이 뉴스를 보고 나서 같이 연결된 게 프랑스 지방선거가 최근에 있었어요. 1차 선거가 있었는데 약 20% 정도의 투표율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지금 코로나 문제가 생겨 있고 그래서 뭐 노년층이 못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건 뭐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투표율이 한 20% 정도 떨어진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투표율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건 50대가 863만 명입니다. 19.7%, 약 20%가 50대고요. 50대 여론은 민주당이 상당히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론조사를 보면 60대 이상은 뭐 어쩌고 하잖아요. 50대까지는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20대까지도 민주당이 압도적입니다. 연령대별로 이렇게 정당 지지나 후보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50대까지는 압도적이고 40대가 지금 835만 명, 19% 정도 되고요. 30대가 699만 명, 15.9%, 20대가 679만 명, 15.5%, 60대가
643만 명, 14.7%, 70대가 556만 명, 12.7%, 10대가 115만 명, 그러니까 2.6% 이런 순이거든요. 그 4, 50대 유권자가 전체의 38.7, 대략 40%쯤 됩니다. 그리고 이 지지층은 제가 봤을 때 투표도 굉장히 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 민심의 흐름의 가장 주도층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성별로는 여자가 훨씬 많네요. 오, 38만 명이 더 많아요. 전체 4,900만 명 중에요. 어. 4,300만. 여성이 4,300만 명 50.4%, 중에. 남성이 그러면 좀 반대겠죠. 뭐 네. 49.6% 정도 되겠죠. 여성분들이 근데 이번에 10대가 그러니까 전체의 2.6%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 20대가 꼭 투표를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 투표 결과는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표 절차상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증 투표자 명부를 확인한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즉 투표 결과물은 예. 몰라도 그러니까 투표 투표 참여율은 결과는 몰라도 어떤 사람, 어떤 연령대에서 얼마나 투표했는지는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 통계만큼 정치인은 신경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이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안 들든지 상관없이 10대, 20대는 무조건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압도적인 투표율을 보여줘야지 정치인들이 10대, 20대를 위한 정치를 고민하고 맞아요.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 꼴 보기 싫고 지금 청년들 대우 안 해준다고 해서 꼴 보기 싫다고 투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대접 못 받아요. 맞습니다. 야, 훌륭한데? 자, 그리고 경기도가 1,100만 명이 넘어요. 25.2%.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경기도에서만. 그리고 서울은 846만 명. 부산은 295만 명 이런 정도고요.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정도의 그 투표를 할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 중에 아까 투표율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예상보다는 투표율 높게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후에는 아주 폭망하는 투표는 없었다고. 이명박 때 내 기억하는데 총선이 40%대도 있었어요. 이명박 때.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투표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정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투표율은 웬만큼 나옵니다. 그러니까 60%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대략 예상 조심스럽게 봅니다. 이게 사전 투표라는 게 물론 이제 그 여론조사에 보면은 꼭 투표하겠다라고 이번에 나왔던 게 70% 정도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 중에 10% 빼면 딱 맞아요. 대략. 투표 안 하면 약간 좀 민주시민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오면 투표할 거라고 하는데 안 나가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3일 나눠가지고 20, 20 이렇게 투표 어. 딱 해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예. 자, 상황이 이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지금 아까 그 창원 성산 같은 경우 이야기를 좀 했지만 투표용지 인쇄가 끝나면서 투표용지 인쇄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갖죠. 투표용지에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안 새겨지느냐에 따라서 후에 사퇴를 해도 사표가 엄청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창원 성산의 여영구 후보하고 지금 그 고양갑 심상정과 문명순 후보 나오는 거기하고 또 인천 연수울 여기 이정미 후보 나오는 곳 정도는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예상 어떠세요? 단일화 될 것 같으세요? 단일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창원 성산의 단일화를 우리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원장이 막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막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 입장에서도 단일화할 요인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탠스를 보여준 걸 보면 안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아니 근데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민주당이 양보를 했잖아요.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 그래서 여영국 후보가 됐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단일화 이야기를 꺼내니까 기사에는 지난번에 양보해줬는데 또 양보하란 말이냐라는 댓글이 붙더라고요. 맞아요. 이응석 후보가 그런 스탠스예요. 왜 또 내가 양보해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양보고 뭐고 그러니까 정치에서 양보는 그냥 이빨린 소리일 뿐이지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당선될 가능성이 1%라도 높으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무슨 누가 어떤 욕을 하든 버티는 게 정치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양보를 했다는 건
계산을 해보고 나서 했던 선택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인 거지. 내가 대국적으로 대승적으로 정의당의 발전과 나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양보했다. 이거는 사실 선수들끼리 왜 이럽니까? 아, 그럴 근데 일은 이미 없잖아. 서로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단일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양쪽 다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선 우리가 단일화라는 거가 선거연합의 일종으로 지역구 쪽에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본 이제 비례연합 정당을 만든 그건 이제 비례 부분에 있어서 선거연합이고 이거는 기존의 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지역구에서의 선거연합은 기존의 당을 유지하면서 그 지역마다 단일화를 시도를 하게 되잖아요. 뭐 심상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명순 후보하고 345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뭐 미통당이 어부지리로 가져가는 부분이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별히 단일화의 유인 자체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사이에서 현재 관계대로 하게 되면 단일화했다고 해서 그 표심이 그대로 넘어올 것이냐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빈정상했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단일화했는데 표가 딴 데로 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단일화 유인도 없고 단일화의 실익도 없고 네, 저는 안 될 것이다 어느 예상합니다. 곳보다 고향갑의 문명순 후보 있죠. 네네. 문명순 후보가 그 후보의 캐릭터 자체가 화려하지가 않아요. 화려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역경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잘 안 보여.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러니까 민주당의 새 역사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남영희 후보하고도 그 미추홀의 그 남영희 후보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장경태 후보도 그런 표현을 쓰지만 평당원으로 시작해서 국회의원까지 되는 거 민주당 역사에서 보기 드물거든요. 거기다가 문명순 후보나 남영희 후보는 여성으로서 평당원으로 시작해서 자원봉사자로 시작해서 국회의원까지 되는 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정당의 대표가 계속 3선, 4선까지 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하고 훌륭한 기록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성이 평당원으로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어떤 노동운동이나 뭐 투쟁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회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 우연히 정당을 만나서 정치에 눈을 뜨고 자원봉사자로 시작해서 국회의원까지 된다.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쓰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꼭 국회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평당원에서 국회의원으로 그 시도 자체는 좋지만 표를 주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후에 책임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마주보는 기차가 누가 더 세서 그건 그렇죠. 날려버릴 거다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 차원에서는 단일화 없다. 이게 양경철 원장이 직접 한 이야기라고 하고 문제는 그게 이제 이 비례대표 투표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봐봐요. 사실 정의당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화나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 비례 관련된 정당 때문에. 그러니까 표가 훨씬 덜 가요. 지역구에서도. 아니 우리 당 후보가 나와 있고 정의당 후보가 나와 있으면 누구를 찍겠어요. 근데 여론조사가 예를 들어서 심상정과 문명순과 미통당 후보가 있다고 쳐요. 3자가 있다고 쳐. 근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문명순이 3등쯤에 그럼 심상정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론조사는 문명순이 심상정을 이겨.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문명순을 찍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지역군에서 서로 단일화의 어떤 논의가 오고 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솔직히 이정미하고 여영국 그 양쪽에서 한쪽 죽고 한쪽 살리고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양쪽 다 미래통합당 의석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단일화 지역구에서의 단일화가 잘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비례정당 투표에서도 원활하게 표가 그쪽으로 건너가 버려요. 그게 전략이라고. 그래서 이럴까봐 사실 너무 정의당 패지 마라. 이전에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 패지 말라는 거야? 그냥 아유 콧대를 꺾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렇게 알겠어요. 하면 안 되는구나 싶네요. 자, 어쨌건 지금 단일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쪽이 더 심각해요. 볼래요? 김민석 후보. 지금 이정현 나와 있죠. 박용찬이라고 그 MBC의 흑역사 시절에 앵커하던 이상한 사람 하나 있어요. 그 얼굴만 번지르한 사람.
여기도 이정현하고 둘이 박용천하고 둘이 단일화하면 김민석 후보 물론 신경 안 씁니다. 에이, 하든지 말든지 우리 이긴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거기도 지금 단일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여기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황교안 이정현을 그냥 제대로 쌩까버렸거든요. 지금도 대접 안 해줘요. 전직 당대표라고 인식이 안 돼 있어. 내가 그 예전에 장진다고 할 때부터 내가 이야기했다. 얘는 그냥 육두품인데 박근혜가 써먹으려고 예를 들면 국무총리에는 황교안을 앉히고 좀 모자란 캐릭터들. 다음에 당대표에는 이정현을 앉혀서 장기판에 말처럼 쓰려고 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이나 그 같은 말이었던 황교안이 또 다른 말인 이정현을 무시하고 있거든요. 말 말고 살아있는 바지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러니까요. 아니 네.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정현 후보고 단일화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정현을 바꿔도 되잖아. 어? 다음에 인천 동구 미추홀을 여기 안상수하고 윤상현도 마찬가지예요. 단일화하면 우리 남영이가 위험해질 수 있어. 계속 그거 해야 돼. 근데 얘들은. 이 사람들은 절대 단일화할 사람들이 아니죠. 더 절대 이상 안 되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데 그렇지. 무슨 단일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윤상현으로 단일화가 되면 우리 남영희 후보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 있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일 없다고 치고 안상수로 되면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우리 남영희 후보 무조건 살아 돌아와야 되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 말고도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경기 하남에 이창근, 이현재 여기도 지금 보수 후보들이거든요. 강릉 여기는 지금 홍윤식하고 권성동이 둘이 맞붙어 있는 곳인데 둘 다 저쪽 사람들이고요. 권성동 무소속.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는 김태우가 지고 있더만 아 그럴 리가. 지고 있어. 우리 태우 어떻게? 미통당 후보가 월등히 앞서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더만요. 단일화라는 게 우리 쪽은 사실은 분위기가 그래요. 이거 저는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단일화를 하게 되더라도 민주당이 손해 볼 것 없는 단일화에 가깝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쉬울 게 별로 없는 단일화가 있고 저쪽은 한석이 아까운데 둘이 붙어가지고 우리한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지금 끝까지 단일화를 하려고 하겠지만 이미 투표 인쇄는 끝났다.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